자,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고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선 이제 각 번호별로 여러분들이 답을 아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오답 중에서도 이게 어떤 출제 경향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설령 다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돌려서 꼭 반복해서 보시고요. 오늘 이제 2020년 1회 해설 강의를 하고요. 2019년과 2018년은 이미 선생님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기억의 시기에 처음으로 제작되었던 유물은, 자, 유물을 보니까 첫 번째 게 명도전, 두 번째 게 주먹도끼, 세 번째 게 빗살무늬 토기, 네 번째 게 거친무늬 거울이에요. 근데 지금 구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 사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도구면에서는 이제 간석기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생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유물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빗살무늬 토기이고요. 빗살무늬 토기에 또 하나 더 한다면 움집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 시대를 유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 1, 2, 3, 4번 중에 해당되는 유물이 뭐냐? 빗살무늬 토기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해야 될 유물은 움집이라는 거. 땅을 움푹 파서 장방형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7에서 8명 정도가 거주했던 움집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써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한 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도전은 철기 시대 때 대표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도끼 모양이잖아요. 도끼 모양. 그러니까 이게 돈인데 약간 도끼 모양의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 쓰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쓰던 게 우리나라에서 출토되었다면 당시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도구고요. 뗀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거울이죠. 근데 얼굴 보는 거울이 아니라 가슴 같은데 걸어놓고 빛을 반사해서 어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소품 정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 제사 때 사용됐던 어떤 그 장식의 기능이 더 컸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 주의할 점은 석기 시대하고 다르게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청동은 제사용 그릇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 제사 때 사용됐던 어떤 그 귀금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은 여전히 농기구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돌로 된 소재가 쓰였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신석기 시대를 써주고 청동기 시대를 비우고 1, 2, 3, 4번 중에서 고른다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려보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까 신석기 같은 경우에 움집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청동기 시대에는 뭐 고인돌이라든지 반달돌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서 그렇게 좀 연관지어서 대표적인 유물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면 1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어도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8조의 법을 운영했다. 비파형 동건과 탁자식 고인돌로 문화 범위를 추정했다. 이미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최초의 국가라고 하면 BC 2333년에 세워진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사회를 보여주는 게 8조의 법인데 전해져 오는 건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런 것들은 생명 존중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이렇게 훔쳤을 경우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라는 것. 8조의 법을 통해서도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유형의 문제도 고조선에서 종종 등장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비파용 동검, 탁자식 고인돌은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여, 동해, 사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로 각각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부여에서는 아마도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 명칭이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12월에 부영고,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것, 요거 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책화라고 하는 영역을 정해놓고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게 했던 제도가 존재했었다는 것. 그리고 저게 있죠. 과일 나무보다 작은 말, 과하마라고 하는 것들 있었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고, 사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쪽에 있다 보니까 평야가 많잖아요. 평야가 많고, 그래서 제천 행사를 2번 지냈습니다. 2번 지냈고, 5월하고 10월에. 또 하나는 소도라고 하는 신성한 지역,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사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 한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유형의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연맹 왕국인데, 이 연맹 왕국의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2가지 정도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특징을 확실히 안다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죠. 네. 계속합니다. 자, 3번으로 가죠. 다음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했다. 자, 장수왕, 진흥왕, 문무왕, 근초고왕. 답은 장수왕인데, 왕을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힘없던 왕, 정책이나 업적이 별로 없던 왕 내겠어요? 안 낸다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삼국시대의 고구려 왕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은 장수왕하고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죠. 그러면 그 왕들의 업적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이 될 거고, 또 신라는 진흥왕 정도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업적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적을 먼저 보여주고 해당하는 왕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 유형은 왕의 전성기 때 왕, 특히 그런 왕들의 업적을 기억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보면 진흥왕은 신라시대 때 전성기의 왕이고, 근초고왕은 백제시대 때 4세기 때고요. 진흥왕은 6세기 때, 그리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5세기 때입니다. 그럼 문무왕은 누구냐? 문무왕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한 명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무왕은 통일신라 시대를 열었던 삼국 통일을 완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용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겠으니까 바다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던 왕이죠. 문무왕. 자, 3번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기역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은 대조영이 건국하였으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다. 중앙 정치 조직은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으나 그 명칭과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자, 우리가 남북국 시대 때 남국은 통일신라, 북국은 발해를 지칭하는데, 발해 문제는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지난 해설 강의 때도 이야기했듯이 고구려 계승과 관련된 문제가 10문제에서 9문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출제자들은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역으로 계승 안 한 게 있나? 라고 물어본다면 있어요. 2가지가. 하나는 지금 여기 제시됐어요.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나라의 장안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궁궐에 이르는 길을 직선으로 넓게 했는데 명칭이 주작대로예요. 주작대로. 근데 발해 상경성에서도 주작대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2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다 고구려를 계승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닌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면 또 맞는 것을 찾는 것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푸는 스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2번 해동성국으로 분리했다. 3번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4번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자, 정답은 발해고, 발해는 자, 선왕 때, 이것도 이제 선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에 성공한 나라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왕건이 통일한 것이죠. 그리고 3번에 성리학을 도입하였다는 고려 말에 어디에서 원나라에서 안향이라고 하는 분이 도입을 했죠. 최초로. 자,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다. 누굽니까? 그렇죠. 정조입니다. 정조. 자, 4번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5번으로 가죠. 다음에 해당하는 제도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농민 몰락 방지를 위해 실시한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도록 함. 이것이 그러니까 그 진대법인데 빈민구율,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이미 고구려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성이 깊냐. 그러니까 재상을파소의 건의로 고국천왕 때 이게 194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사회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정책이 있었다. 진대법.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정신으로 이어져요? 고려 때 태조 왕건 때는 흑창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것이 이름만 바꿔서 빈민구율의 정신으로 성종 때 의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늘날도 빈부격차,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혹시 관련성 있는 주제들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출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진대법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 잘 만났을 때 관리가 되는 것이죠. 시험을 치지 않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5품 이상의 자제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일하지 않고도 공음전이라고 해가지고 5품 이상이면 이런 혜택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서제하고 공음전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가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품제는 뭐냐면 신라시대 때 폐쇄적인 신분제도예요. 폐쇄적인 신분제도고, 이걸 통해서 신라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능력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죠. 그 과정에서 특히 육두품들의 불만이 많았었고, 나중에 이들이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될 때 힘을 보탠 이유도 이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 골품제 때문이죠. 그리고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신진사대부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법안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음서제, 진대법, 과전법의 특징들도 선지로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골품제나 음서제나 과전법이 여러분들 그 문제로 역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5번에서 질문 있나요? 자, 6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서경천도운동 반란으로 이어지다 고려에 누구는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서경으로 도읍을 옮길 것과 칭제 건원,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묘청이에요, 묘청.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서경이 오늘날 평양이거든요. 근데 당시 수도는 개경이었잖아요. 오늘의 개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경파하고 개경파, 어떤 귀족들의 다툼이었습니다. 물론 개경파의 그 귀족의 진압으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진압으로 실패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역사학자 근대 역사,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는 조선 1000년 내에 가장 큰 대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때 이것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실패해서 좀 아쉽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을 살펴볼게요. 담징은 고구려 때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벽화를 그려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고요. 호류사의 금당벽화라고 그걸 그려줬죠. 그리고 묘청이 정답이고, 이익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데 농업 중심의 실학자였고, 한전론이라는 것, 그래서 농업을 매매할 때에 최저의 기준은 제한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전론을 주장했고요. 이왕은 이제 조선시대 때 성리학 발달에 기여했던 분이고요. 어떤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성학 십도라고 하는 것하고 주자서 저료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을 바탕으로 이왕의 어떤 성리학적인 학문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면서 일본 성리학 발달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자,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청나라는 조선의 군신관계에 맺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왔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청나라 군대에 맞섰으나 결국 청나라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게 청나라가 조선의 군신관계에 맺을 것을 요구한 게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에 있었죠. 그래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은 항복을 하자, 아니다, 싸우자. 그래서 싸우자는 주전론, 그리고 싸우지 말자는 주화론, 이렇게 해서 대립했던, 그래서 싸우지 말자를 이병헌이 연기를 했었죠, 남한산성에서. 그리고 싸우자가 주전론이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항복하고 나와서 철저하게 좀 굴욕적인 항복을 송파구, 서울 송파의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갖게 되죠. 자, 병인양요는요, 이거는 이제 시기가 1866년이에요.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어떤 병인 박해라고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 9명이 죽게 되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 차원에서 강화도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양헌수라고 하는 분이 정족산성에서, 그리고 한성근이라고 하는 분이 문수산성에서 잘 막아내서 결국 이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제 가면서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도서를 약탈해 갔죠. 뭐 은계 20상자하고 외규장각 도서 300여 권하고 가져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반환이 되긴 했었습니다. 영구 임대 형식으로. 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명나라로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침입하죠. 부산 동래에서부터 침입을 해서 이제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의주로 피난도 가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활약했던 장군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 그래서 영화의 어떤 배경이 됐던 명량, 신에게는 12척 배가 있다라고 하면서 물살과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왜적을 물리쳤던 임진왜란이고요. 자, 그리고 청일전쟁은 1894년이에요. 근대로 와서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좀 더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8번으로 가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고려 때 직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뭐란 거예요? 네,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이 전시과입니다. 전지와 시지. 그래서 시가 이게 섭시자인데 한자로 마른 장장, 마른 나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땅과 땅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조권을 갖게 된 거죠. 거둘 숫자에 세금 조자,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플러스로 땔감까지 줬다. 이때는 이제 나무도 귀하잖아요. 다 지금처럼 뭐 가스나 이런 보일러가 아니라 다 땔감으로 요리하고 난방도 하고 했던 시기니까
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전시관에 이런 특징이 있다. 노급은 뭐냐? 신라시대 때 그 귀족들에게 어느 한 마을을 노급으로 주면 여기서 나오는 곡식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 플러스 노동력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이제 노급이라고 하는 제도죠. 근데 이제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귀족들이 힘이 강해서 이 힘을 좀 빼줄 필요가 있어서 신문왕 때는 왕권 강화 정책의 측면에서 노급을 폐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3번 독서 상품과는 신라시대 때 원성왕 때 이제 책을 읽어가지고 세 등급으로 나눠서 잘한 사람은 관리로 임명해주자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독서 상품과는 당시 골품제도라고 하는 게 신라시대 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고 네, 나중에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고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수 관급제는 조선시대 때 성종 때 이제 과전법, 직전법 이런 게 있어요. 관리들에게 월급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점점 개선을 해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관에서 걷고 관에서 준다라고 하는 제도였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전시과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궁금한 거나? 자,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역,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귀족, 양민, 천민, 고려의 신분 구성 중에 기역에는 중인이 들어갔죠. 중인. 그럼 중인은 고려 때 새롭게 등장한 신분 계층으로 주로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했는데 주로 이제 중인들 같은 경우에 설이나 향리나 그리고 남반이나 이런 이제 분들이 주로 이제 중간 관리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3번 노비 같은 경우는 천민이잖아요. 딱 봐도 중간 계층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라고 해도 노비를 바로 걸러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남반이나 향리나 어떤 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 계층이고 주로 이제 관청에서 어떤 일들을 보조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향리는 지방의 어떤 그 지역을 잘 아는 입장에서 또 그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것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중간 지배 계층의 설이 남반 향리 그리고 하나 더 넣는다면 뭐 하급 장교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종 대왕이 괜히 그레이트 킹이 아니에요. 일단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 국방의 업적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현전 설치, 의정부 서사제 운영, 훈민정음 창제, 칠정산 편찬, 그리고 대마도 정벌, 4군 6진을 설치했죠. 정답이 1번이고요. 그럼 아닌 건 뭐냐? 강동 6주. 이거는 고려 때 거란족의 침입, 첫 번째 침입을 서희라고 하는 분이 말로써, 외교로서 막아냈던, 그리고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 동쪽의 6개 마을을 획득했던. 그 다음 동북 구성 같은 경우는 여진족,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침입했을 때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물리치고 빼앗은 땅에 동북 구성을 쌓았죠. 그리고 천리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고구려 때는 종으로 그러니까 세로로 축조가 됐고 고려 시대 때는 거란의 3차 침입을 끝내고 나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가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종의 정책을 묻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왕들의 업적은 삼국시대 때는 전성기의 왕,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고려시대 때는 포킹, 발음 조심하세요. 포킹, 4명의 왕입니다. 태조 왕건, 4대 광종, 6대 성종,
그리고 공민왕, 이 네 명의 왕이 돌아가면서 출제되더라.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세븐킹,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성종, 세조, 그리고 후기에는 영조하고 정조, 뭐 이런 7명의 왕들은 여러분들이 업적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또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도 선생님 해설 강의 때 이와 같은 왕들의 업적은 정리해 놓으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군 육진 설치. 자, 11번. 두 사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일본의 강요로 빌린 차관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니?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남자들은 금연한 돈을, 여자들은 비녀와 반지를 내놓았어. 이게 국채보상 운동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995년인가요? IMF를 맞이했을 때 전국적으로 이 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빚을 갚자고 하는 운동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1907년에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뭐 국채보상 운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어떤 그 농촌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진행했던 운동이고요. 분화로드 운동은 1930년대 초에 문맹퇴치 운동으로서 문맹퇴치가 아니군요. 그 분화로드, 그러니까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농촌 계몽 운동입니다. 1930년대 초반에 진행됐었고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이제 그해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신탁통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면서 신탁통치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탁통치를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었고 조선 임시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돌아가면서 신탁통치를 할 수도 있다는데 신탁통치만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1946년 초에 시작이 됐죠. 이 보도를 동아일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안 하고 내보내갖고 아마 우리나라 현대사의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보도된 사례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자, 11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요거는 지금 풀었었죠? 그러면 1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조선 영족 때 군역 부담을 주기 위해 실시했고요. 농민들이 납부할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줬다. 이게 이제 그 조선 후기 때 기억해야 될 법이 3개예요. 하나는 영정법,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법, 그리고 균역법인데 먼저 이제 영정법은 세율을 가장 낮은 세율로 영원히 고정시켜 버리는 법이에요. 그게 영정법이고 인조 때 조선 시대 때 인조 때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대동법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조선시대 때 세금으로 내는 방법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서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걸 전세라고 했고, 두 번째는 특산물로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공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정법은 전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대동법은 공물에 해당하는, 특산물에 해당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균역법은 군대, 그러니까 군대를 군역이라고 했는데 포를 내고 군대 안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이 3가지의 어떤 세금 체계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조선 후기 때 이와 같은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대동법이 뭐냐면 특산물로 냈는데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서. 그걸 방납이라고 해요. 납부하는 걸 방어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특산물로 내지 말고 차라리 쌀로 받읍시다. 그리고 그 쌀 이름을 대동미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두어서 그 사람한테 대동미, 그러니까 쌀을 주면 쌀이 당시 돈이니까 그 쌀을 가지고 특산물을 사면 되질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시행됐던 법이 대동법입니다. 균역법은 군포를 납부하고 군대를 안 가는 거였는데 이게 냈는데 또 내는 거예요. 그 장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거죠. 그것이 규정법이다. 그 다음에 호패법은 뭐냐면 조선 세븐킹 중에 태종이 있어요. 3대 태종 때 오늘날 이제 주민등록증처럼 출생 연도하고 고향하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나무 패거든요. 이걸 호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처음 시행했던 게 조선 태종 때 시행됐어요. 그가 호패법이고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행평가 계획서를 보니까 주제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협력 과정, 조사할 내용은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기억. 방공령은 189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곡식을 하도 많이 가져가니까 그 곡식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1890년대. 금강산 관광 사업, 남북 유엔 동시 가입,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협력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방공령은 일본하고 연관된 거고 우리의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이제 강릉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죠.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서 발표해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그때 이제 이미 시행됐던 금강산을 육로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육로로.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에 남북한 유엔이 동시가입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바로 나오게 됐죠. 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2번, 3번, 4번에 비해서 이건 너무 짧잖아요. 유달리. 선지가 짧잖아요. 이거는 오답일 가능성이 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또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가서 14페이지를 보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흥선대원군 하면 두 가지예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인데, 자, 서원철폐, 니은의 경복궁 중건은 대표적인 이제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담로 설치는 백제의 무령왕 때 있었던 거고요. 네, 22담로 설치는 무령왕 때고요. 노비안건법은 고려 포킹 중에,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4명의 왕 중에 4대 광종 때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을 양인으로 풀어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뭐 요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는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라면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병인 양요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 병인 박해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 거고, 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서 신미양요를 일으켜서 또 우리나라에서 강화도로 또 쳐들어오기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침략을 겪고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서 서양 세력이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고 화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척화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15번으로 가죠. 기억에 해당하는 군대 명칭은, 개항 이후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군대인 머를 창설하고 구식군대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구식군인들은 밀린 급료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분노하여 봉기하였다. 신식군대는 별기군이에요. 별기군. 그리고 이들이 분노해서 봉기한 것은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에 신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일으킨 난이 이모군란입니다. 삼별초는 언제요? 네, 고려시대 때의 어떤 그 무신 집권기 때 처음에는 무신 정권을 보호하는 일종의 그
보디가드 이런 역할을 하다가 몽골의 침입 때 그 강화도로 갔을 때 이제 그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것으로,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이 유명하죠. 화랑도는요, 뭐 한 명의 화랑과 수십 명의 낭도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신라 시대 때 어떤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화랑이 좀 화랑도라고 하는 것이 앞장섰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한국 광복군은 현대사 때 1940년대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충칭이라고 하는 중국 내륙 도시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제 김구가 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죠. 그래서 일본에 선전포고도 하고 또 미국하고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내 진공작전을 한국 광복군이 펼쳐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 명칭은 별기군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번으로 가죠.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자, 기억의 역사적 의의, 양반 중심의 어떤 신분 질서를 개혁하려는 반봉건적 성격과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반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무신정변, 나당전쟁, 동학농민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특징이 반봉건적이고,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거고요. 반침략은 여기서 이제 침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서울로 진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주 우금치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이런 정신들, 반봉건적 성격과 반침략적 성격은 동학농민운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신정변은 고려시대 때 그 칼잡이 무신들을 차별했던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1170년에 정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집권하게 된 시기죠. 그래서 최씨 형제 때, 그러니까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이때 이제 최씨 정권 때 안정기에 들어서게 됐죠. 나당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 그래서 매소성은 육지, 기볼포는 바다. 그 나당이 처음에는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다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이제 신라가 다시 당나라하고 전쟁을 치르게 됐었죠. 그리고 마침내 불완전하지만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대동강과 원산만 아래쪽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는 좀 날려먹어서 한계로 지적받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쟁을 치렀다는 측면에서는 자주적인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등교육, 다시 말하면 대학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간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대학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방해를 하면서 우리가 세워줄게 하고 세운 대학이 경성 제국대학입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일제가 세운 대학이어서 나는 안 가겠다. 특히 내가 역사 교사인데 갈 수 있겠냐.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여러분은 역사가 아니니까 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다음 작품들이 제작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김홍도 서당, 신윤복, 단오풍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김홍도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작품화 시켰고요. 신윤복은 양반을 풍자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런 유형들의 작품들이 주로 이제 조선 후기 때 많이 등장했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작품 시기에는 조선 후기니까 이 문제가 제작된 시기의 모습 중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무슨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조선 후기에 대한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1번, 신라는 왜 조선수를 전해주었다. 신라는 삼국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건 아닌 거고요.
그리고 한글 소설을 비롯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선 후기 때 새로운 어떤 문화의 경향이 등장했는데 이게 바로 서민들이 문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조, 사설 시조도 쓰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한글 소설 그리고 판소리라고 하는 공연 그리고 풍속화, 민화 이런 부분들이 유행했고 이것이 다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걸로 모아지거든요. 이게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이다. 자, 송해 기술을 받아들여 고려 청제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야기겠죠.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8만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마찬가지 고려 시대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령 금융실명제 산미 증식계획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은 191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 회사령은 그런데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주면 못 세운다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바로 왜 그랬냐면 자본주의적인 어떤 침투를 위해서 일본의 회사는 허가를 해주고 다른 회사는 허가를 안 해줬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실컷 세워놓고 20년대 가서는 신고를 허가제로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1992년이죠.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영삼 정부 때 슈퍼맨으로 통장을 못 만들고 이제 선생님 이름으로만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별명이나 닉네임 그렇게는 못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에 어떤 일본이 자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하면서 식품 그리고 쌀값이 폭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자를 보내갖고 쌀을 증식시켰던 시기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뺏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질문 19번이에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3.1운동 이후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가 통합되어 수립됨,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함,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함.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4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직강소는요, 동학농민운동 때 일종의 자치기구로서 전주 화약 이후에 전주성을 차지하잖아요. 동학농민군이.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도청 소재지인데 직강소를 설치해서 자치적으로 잘 운영을 했어요. 대단한 거고, 독립협회는 1896년에 누가? 네, 서재필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다음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문을 건립한다든지 어떤 만민공동이라든지 관민공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단체가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각야날, 그러니까 한글날이죠. 각야날을 제정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붕괴 과정,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 사이에는 4.19 혁명이 들어가요. 1960년이었고요. 이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가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어디는 투표 인수보다 개표를 해보니까 더 많아. 그리고 한 기표소에 3명씩 들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부정선거를 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정부가 탄압하는 과정에서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눈에 체류탄이 박혀갖고 죽어요. 그래서 마산 앞바다에 하여튼 수장을 시켜버렸는데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인 것도 문제인데 그 시체를 유기한 것도 문제죠. 거기에다가 부정선거는 더 큰 문제였고요. 결국에는 하야하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하와이로 쫓겨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19 혁명이고 10월 유신은 언제냐? 이거 1972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식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독재입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1972년에. 그래서 10월 유신이고요. 6월 민주항쟁은 1987 영화도 보셨겠지만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 6.29 선언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항쟁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있었던 거죠. 1980년 5월 18일에 그 광주의 공수부대라고 하는 최정예 부대를 투입해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또 그 진압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1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1929년 열차에서 조선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 학생과 이를 말리던 조선 학생이 충돌하였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일본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처리하자 조선 학생들은 민족 차별 중지,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게 뭐예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생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1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바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까 그 4.19 혁명도 얘기했지만 학생이 중심이 됐고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학생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고요. 자, 을미사변은 1895년에 그 경복궁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건천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코루에서 일본의 그 자객들, 마리주아 자객이지 이제 건달들, 깡패들,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선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민비,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도 불태웠던 전 세계 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던 게 을미사변이죠. 그리고 갑신정변은 1884년에 급진 개화파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그 근대 국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추진했죠. 근데 지지 세력이 없었고 너무 급속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3일 만에 끝나게 되죠. 그래서 3.1천하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 물산 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이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뭐 조선 것을 쓰자 이런 구호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 요즘으로 치면 뭐 국산품 애용 정도 되겠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으로 가죠.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생몰연도 1868년에 1943년 이걸로 봐선 잘 모르겠네요. 활동을 보니까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사망하였다. 김구, 김옥균, 홍범도, 서재필. 정답은 이제 홍범도예요. 홍범도. 결정적인 힌트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사망하였다. 이게 홍범도고요. 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한인 애국단 창설했죠. 임시정부의 어떤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이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거를 일으켰죠. 그리고 김옥규는 위에도 얘기했듯이 급진 괴합파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실패하고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양화진 다녀왔을 텐데요. 양화진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효시되죠. 시범 케이스로. 근데 이제 젊은 청년이었고 뭐 급하게 추진돼서 실패하긴 했지만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재필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를 창설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독립문 세우고 뭐 독립신문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주요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가죠. 기억에 들어갈 기관은 재헌국회는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뭐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반공우선의 정책을 추구하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반민특위라고 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인데요.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주로 이제 친일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청산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반공,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되면서 어떤 역사 청산이 바로 되지 못했죠.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많이 남아 있고요. 오히려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독립운동하는 곳은 3대가 망해서 아주 배고픈 삶을 살고 있다는데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 성종 때 조선 중종 때 그 임시 변두리를 방어하는 임시기구로서 세워졌다가 그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상설기구가 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 권력기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가 축소 폐지되게 되죠. 그리고 의정부하고 상군부가 부활하게 됩니다. 비변사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놓고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힘이 세졌고 또 언제 없어졌는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강제 병합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을 다스리는 기구로서의 어떤 조선 총독부를 세워놨죠. 이거 어디 세웠냐면 광화문하고 흥례문 지금의 그 사이에다가 총독부 건물을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은 폭파시켜 버립니다. 김영삼 정부 때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고요. 통리기무하문은 1880년대에 정부 주도로서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었던 특별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리기무하문에서 영선사, 청나라에 그리고 미국의 보빙사 그리고 일본의 수신사 이런 것들 내보냈고 또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개화 정책에 앞장섰던 정부의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4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기억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로도 나왔죠. 어느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앞바다로 왜 들어왔죠?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래서 오히려 포위를 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작전이었죠. 6.25 전쟁 때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베트남 전쟁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1963년부터 1970년대까지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산주의 부대, 월맹군이라고 하죠. 그 공산주의 부대하고 또 미군이 돕던 부대가 싸웠는데 미군이 돕던 부대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베트공이라고 하는 베트남 공산주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베트남 전쟁이고요.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그리고 1920년 10월이죠.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이고 같은 해에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 연합부대 김자진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승리했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성 전투는 나당 전쟁 때 육지에서 있었던 전투이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기볼포 전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했고요.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2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을사조약의 결과 통감부 설치,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 부임. 척화비 건립은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의 어떤 결정판으로서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
싸우지 않고 화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비석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조선통신사 파견, 이것도 조선통신사는 1880년 조선 숙종 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어그러졌던 관계를 개선시켜 달라는 일본 측의 요구와 또 우리나라도 그것에 반응해서 조선 숙종 때부터 200여 년 동안 한 번 보낼 때 규모가 한 400명, 그리고 한 12차례 정도 보냈다고 합니다. 조선사 통신사가 갔을 때 그 행렬도 그림은 일본의 국보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물을 그러니까 일본 쪽에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일본의 어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했죠. 자, 3번 관민공동의 개최는 독립협회, 서재필이 세웠던 독립협회가 관과 민이 함께 또 연설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집회 같은 걸 한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의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사실 이게 이제 을사늑약의 양대 축인데 하나는 통감부를 설치했다는 것, 또 하나는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것. 그래서 을사늑약이 가장 문제됐던 것은 이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외교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게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2020년 1회 한국사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 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연도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